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중에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조사의 단계 또는 절차로 본다면 먼저 주제나 문제가 선정이 되면 개념을 정립하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우리는 설계해서 조사 설계 다양한 설계 중에 본 강의를 할 적에는 실험적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험적 조사 설계 또는 실험 설계란 용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바로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또는 논문 작성이라고 하는 조사의 공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서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뭐다, 데이터가 뭐다 이렇게 영어 번역이나 개념을 보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기 온 자료란 검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조사 연구에서 검증,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체의 정보나 일체의 모든 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고 있는데 1차 자료와 2차 자료, 저 나와 있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중에서는 바로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분류화해서 목차는 잡았습니다만은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 개념을 보시죠. 여기 보면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사자나 연구자가 직접 수집, 정리한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집되고 작성된 자료, 작성하는 또는 작성된 자료를 이렇게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자료,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이렇게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나 조사자 이외 유인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과거 완료 분사입니다.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연구자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그래서 연구자나 조사자 이외에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 정리되어 있는 이렇게 과거 완료 분사에서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료야 보통 우리가 조사 후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연구자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1차 자료. 그런데 그러지 않을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적에 사전 조사나 사전 분석의 절차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때는 타인에 의해서 정리되고 분석되고 체계화된 이런 자료를 가져다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적 연구의 1차 자료 수집. 보통 우리가 연구는 앞에서 시작 단계에서 봤습니다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적 연구는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경험주의적 접근인데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해석주의적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연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 여기는 제목은 양적 연구가 나와 있지만 질적 연구는 뒤로 한 묶음으로 뺐습니다. 질적 연구의 방법에는 현실 기반 연구라든지 민속 방법론이라든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든지 현상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 접근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를 양적 측면에서 또는 모든 자료나 정보를 양적 측면, 계량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계량화의 관점을 통해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이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바로 여기 나오는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법. 가장 이 설문지법이라고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질문지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질문지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니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것은 설문지를 배포하고 여기는 그야말로 질문지 배포. 질문지 배포. 그리고 피조사자, 조사 대상자, 피조사자들의
자기기. 이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질문지법, 설문지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도권 교육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기관에서 했던 이 조사 또는 이 조사 대상자가 되었을 때 받아왔던 조사가 바로 설문지법, 질문지법입니다. 만약에 종이를 나눠주지 않고 한다면 설문법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것은 장단점입니다. 특히 설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은 설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은 특히 면접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자 페이지 넘어가기 하는 게 이 정도 해놓고 하겠습니다. 설문지법의 장점은 설문지법의 장점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뭐니 해도 설문지법의 장점은 경제성이 높다. 경제성. 동시에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보면은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차년도 대학 신입생의 학력을 미리 측정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약 50만 명 이상의 이 차년도, 차기년도 대학 예비상의 학력을 그것도 한 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 100개 정도 되는 과목을 하루에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파악해서 만약에 그 답안지가 수거될 수만 있다면 CBT처럼 컴퓨터 베이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도록 한다면 아마 굳이 그날 저녁 식사 전에 이미 다 통계 자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 답안지를 종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종이를 수거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수능 시험과 같은 것은 거의 만약에 CBT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날 저녁 식사 전에 모든 통계 자료까지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시간, 적은 노력,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그런가 하면 설문지법은 이미 정형화된 정해져 있는 질문을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익명성을 다른 면접과는 달리 여기는 익명으로 응답할 수 있어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 때문에 질문지법, 설문지법은 그야말로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 질문지법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객관식으로 사용이 될 때 그야말로 응답자가 누구냐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견해를 표출할 수가 있고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응답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이 6번에 보면은 여기 보다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에 1번처럼 경제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문지법의 단점으로 이렇게 본다는 단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형화된,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배경 설명이나 또 기타 부수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필기에 의한 응답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위나 개인적 특성이 자료에 활용될 수 없다.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중요한 것이 바로 3번 뻔히 알면서도 문장 해석력은커녕 소위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문맹자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에게는 또는 문장 해석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사용이 곤란하다. 또는 곤란이야. 불가라고 하기는 사용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문맹자,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림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문지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쓰기는 그렇고 좀 어렵다 이렇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응답 처리가 그냥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뭐 통계 자료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문지의 장점과 단점을 특히 면접법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문지 보면은 이 우아래 4번과 5번 같은 페이지에 그 교재에 넣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과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바로 이것 등이 특히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하시고 갑니다. 자, 여기 별표하시고 가는 겁니다. 작성 시,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그죠? 설문지. 그래서 설문지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 그리고 개방형, 이 소위 적절히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적절히 혼합되도록 해야 되고 보편적이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자 여기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가능하면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3번에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되도록 간단해야 된다. 요즘 보면은 자꾸 오랜 시행 횟수가 많은 시험들은 지문이 막 3줄, 4줄 이렇게 전문성에 가까운 시험에 가면 갈수록 뭐 사법고시라든지 사법고시는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많은 고급 공무원에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또는 10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보면은 지문이 막 4줄, 5줄 아니면 사례란 이유로 한 박스를 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설문지법을 쓸 때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그리고 모든 문항들은 겹치기, 한 문항이, 한 내용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빠지는 총망라적이어야 된다. 총망라,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빠지는 문항이 또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한 문항을, 한 내용을 2번 이상 출제해서는 안 되지만 상호 배타적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빼놓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총망라적이어야 된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치 중립적이야. 만약에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은 결국에 출제자의 의도로 응답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조작. 전에 언젠가 사법고시가 있을 적에 모 대학의 교수가 출제했던 문제가 대거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문제, 국가 전체가 시끄러웠고, 신림동 노량진은 많은 사시 준비생들이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데모했던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40문항 중에 출제됐던 문항의 8문항이 그 새로에 나왔던 그 교수가 강의했던 책에서만 있는 다른 책에는 존재도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법적 지식이나 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출제해서 자기 제자들의 많은 혜택을 준 결과를 가져왔던 거였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자기 가치 지향적이 되면 말은 좋은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비속어로 볼 때는 짜고 치는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여기 응답 선택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우리가 오지선다형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가능한 한 우리는 한 영역당 25개 문항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 5문항에서 3문항에서 한 6문항 정도 아니면 4문항에서 6문항 정도 8개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다가 도저히 생각 안 나면 개수 시험 와서 어느 번 번호가 좀 숫자가 적은가 해도 그쪽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10번 중요 표시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할 때 조심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질문, 또 and, 그리고 이런 건 사용이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부정적인 질문, 선동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가치가 반영된 유도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해서는 안 되고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상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안 된다라는 이 영역,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질문, 유도 질문, 지나치게 어려운 질문, 지나치게 상세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 지나치게 선동적인 질문 이런 질문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단언을 딱 하지 않습니까?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문지의 문제점에서 앞에서 단점에서 볼 적에 응답을 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가 해서 여기는 0.5개 수준이 되겠지만은 0.5개 수준이 있는데 여기 설문 작성의 지침이 제공돼야 된다. 설문 작성의 지침이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문 문항의 배치가 나와 있죠. 설문 문항의 배치. 흥미로운 질문이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나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주관 질문 가능하면 뒷부분에 배치한다. 자, 이렇게 설명된 것을 깔때기형으로 출제한다. 깔때기형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1번부터 뭐 25번까지로 본다면 이렇게 누구나 처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재미있고 쉬운 문항으로 시작을 하고 점차 불편하고 민감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이런 문항들은 가능하면 두 편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디귿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번과 연결되어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은 맨 마지막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생활 침해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감한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편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질문의 배치 역시 다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똑같이 뭐 기억번에 보면 처음에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또는 재미있고 쉬운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이고 특수한 뭐 이런 것은 깔때기형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줄치기는 그렇고 여기 깔때기형이란 말을 기억번 좋죠? 그래서 민감한 기억번, 니은번 다 깔때기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니을번도 인적사항에 관련된 이것도 사생활에 관련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죠. 가능한 한 뒤편에 특히 사생활 그중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가능한 한 가장 끝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질문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질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하게 되면 사전 검사에서 남았던 기억력이라고 하는 잔상이 사후 검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 효과,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 제거 목적으로 해서 연상작용이나 테스트 효과를 일으키는 질문은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한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도 뻔히 알게끔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상호 배타적이라고 빼놓는 문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앞에도 했기 때문에 했고 시업번, 유도질문, 이등질문, 중첩질문, 뭐 선동적인 질문 뭐 이런 질문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설문지의 양과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뭐 설문 시간은 가능한 30분 그런데 점차 난이도가 높아져.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교시 1영역, 2영역 합쳐서 50문항에서 50분을 하고 있죠. 적어도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험 시간은 길어집니다. 실험 시간 길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긴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도 한 번에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짧게 설문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30분 정도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전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험 시간은 길게 배정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는 당연히 개방형, 폐쇄형이 되겠지만 양자, 가능한 폐쇄형으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응답자들이 바로 이 포기를 하거나 보다 정직한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고. 또 보상금 제도도 좋다. 여기 보상금 제도도 좋은 유인책이 된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전조사도 필요합니다. 사전조사. 그래서 설문법을 시작할 때는 사전조사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여기 사전조사, 시험조사라고도 하지요. 만들어진 설문지를 비공식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 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이나마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뭐 이어져 사전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본 시험으로 본 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는지, 어떤 오탈자가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와 똑같이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본 조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같은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그중에 몇 개만 선별해서 하지만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는지 그야말로 조사해야 돼. 아까 총망라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혹시 빠진 영역은 있지는 않는지 오탈자가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한 조사를 프리테스트에서 사전조사 또는 시험조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에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때는 응답 가능성, 응답 가능을 기본 전제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선택. 응답 가능한 문항을 미리 제시해주고 그중에 선택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 우리가 말하면 객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양자택일형이라고 하는 진위형이지요. 양자택일형에서 OX 문제라고 하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답지가 몇 개냐에 의해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우리는 오지선다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리 응답 가능한 자료를 미리 내주고 그중에 하나나 두세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폐쇄형 질문이고 여기는 개방형 질문은 그야말로 여기는 자유반응형입니다. 자유반응을 통해서 보통 선택보다는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주관식에는 뭐 우리가 문장으로 쓰는 주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답으로 단어로서 내도록 하는 단답형 설문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얼마나 아는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쓰도록 하는 기술형 서술형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얼마나 아느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 응답자의 견해까지도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설명형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오 문제는 자기의 견해가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설문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응답자들이 초반에 기가 죽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좋다. 또 개방형도 필요하면 같이 혼합을 하지만 개방형 질문은 가능한 한 뒤편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상세하게 좀 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에서 봤던 것을 반영해서 한번 일별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개수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다음에 설문법에는 어떻게 설문을 할 것이냐 해서 우편 설문법도 있고 전화 설문법도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각적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시각뿐만 아니라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설문하느냐에 있어서 먼저 우편 설문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문지를 배포를 해도 우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뭐 없어졌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 설문법 그러면 거의 인터넷 조사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우편 설문 개념만 보세요.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송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게 한 후 응답자로 하여금 기여한다. 이건 자기 기입법이죠.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반송시키는, 맞아요. 반송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우편 설문법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역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조사가 가능하다. 광범위한. 또 현지 조사원이기 때문에 면접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없다. 광범위한 하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성도 높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 단점을 보시면 문제는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거기에 응답 대상자, 피응답자가 직접 대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반송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때문에 보통 우편설문법은 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송봉투도 같이 동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까 좋은 점 많잖아요. 경제성도 높고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조사자의 면접자라고 썼지만 조사자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도 있고 참 좋은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 단점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피조사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의견인지 제3자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나 시간 없으니까 네가 좀 체크해서 좀 보내. 라고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응답의 진실성. 이거 뭔다면 응답의 진실성. 응답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우편설문법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인면접법이라고 적었습니다만 대인면접 뒤에서 이제 독립목차로 다룹니다. 면접법이 있죠. 면접법. 대인면접법 그냥 일반적인 면접과는 달리 대인면접법은 1대1의 면접관계를 통해서 여기 1대1로 직접 만나서 만약에 1대1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지에 따라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이때 응답의 기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면접자가. 여기는 자기기입법이 아니라 면접자가 기록하는 이런 방법이지요. 면접자가. 1대1로 직접 면대면 관계 속에서 질문지를 펴놓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료한 응답을 면접자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면접법이라고 해서 설문지법과는 달리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문맹자에게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맹자에게도. 그리고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수적인 배경 설명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면접자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장단점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대인면접법 개념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프로빙,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거지. 이 프로빙 별표하시고. 우리도 지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프로빙. 이 개념이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때 답변의 정확성을 돕기 위해서 하는 탐색 질문, 부수적인 질문.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때 보다 충분하고 보다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거기에 살찌워서 하는 부대적인 질문을 프로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빙. 그래서 이건 프로빙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면접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 개념 봐주시면 됩니다. 개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언의 캐묻기라든지 드러내놓고 권장하기. 그건 바로 그 영역은 감추고 말 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말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법, 명료하기, 반복하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충분한 내담자의 응답을 보다 충분하고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면접 기술을 프로빙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빙은 아직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셨으면 해서 제가 교재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전화면접법. 여기 보면 전화면접법을 누가 할까 하지만 전화면접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철이게 되면은 많은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통계 자료가 오류가 있니 없니 해서 신뢰 수준 몇 퍼센트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몇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지위를 받고 있다. 이런 그 통계 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통 전화 면접을 하는데 전화 면접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전화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누가 기록해? 면접원이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설문지법, 우편설문이라든지 우편설문은 당연히 자기기입법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대인면접법이나 전화면접법은 누가 기록을 해요? 응답을 듣고 면접자나 전화면접자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적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답을 체크하게 되는데 누가 기록을 하느냐에 대하여 함정을 팔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특히 우리 민족의 그 DNA 빨리빨리 해서 좀 설명을 너무 장황하다 그러면 알았어 그냥 끊어버리죠. 그 때문에 가능한 한 3번에 있는 것처럼 가능한 한 전화 면접은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질문의 수를 적게, 질문의 내용을 간략히 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보통이다. 뭐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화 면접 경제성은 가장 좋은 것이 역시 전화 면접은 이 자료 수집에서는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이 전화 면접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우편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시간 간격이 길게 있는데 여기는 바로바로이기 때문에 신속, 절감, 단시간 뭐 이런 단어, 여기 경제성이 높다. 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단점이 있지만 거기 단점에 여러분들께 보시게 되면 이 단점에 보시게 되면 뭐 전화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3번에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5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내용의 자료를 얻기는 힘들다. 같은 말에 그래서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3번, 5번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전화가 없는 사람 문제가 되는데 전화가 없는 사람 물론 요즘에 들어 유선 전화로 여론조사나 자료 수집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유선 전화는 지금도 세금은 내고 있죠. 전화요금은 내고 있지만 유선 전화가 지금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때문에 어쨌든 뭐 7번 같은 상식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역시 IT 산업의 그 영향에서 인터넷 조사죠. 전자조사라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조사는 그야말로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편조사의 현대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또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지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설문 내용에 응답하는 방식.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자메일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다양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화 설문이나 전화 조사가 아주 경제적이라고 해도 인터넷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용이 저렴하다. 또 기간이 단축된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아주 이것은 소위 경제성이 높다. 자, 인터넷 조사가 어떻다는 것은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문가 또는 특정 집단의 설문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 조사에서 뭐 장점을 가지고 시간 들여가면서 공부한다는 건 그렇고 이 정도 보시고 진적 중요한 것은 인터넷 조사의 단점입니다. 인터넷 조사의 단점은 보통 전체 대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전수조사라고 하고 그중에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표본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화조사나 우편조사나 인터넷조사는 전체 대상을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집 틀을 선정한 다음에 그중에 표본 수만큼의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는 표본조사거든요. 표본의 개념이 뭐였어요? 표본의 개념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집단을 표본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소위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교재는 적혀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말은 편하게 오늘날에는 IT 산업으로 누가 전화 사용하고 누가 우표 사러 다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언뜻 생각하면 전 국민이
평상시에 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의 이동성을 가지고 모바일을 가지고 다 인터넷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는 접근성은 전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로 본다면 통계 비율에서 남자들이 주고 여자들의 그 통계 접근성은 굉장히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 연령대로 본다 해도 보통 이 인터넷 자료 수집에, 인터넷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연령 범위는 30대, 40대, 50대입니다. 50대 중반까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0대는 인터넷에 많이 접근하지만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런 그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보다는 게임이나 다른 용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인터넷이라고는 하드웨어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인터넷의 내용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연령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90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조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는 30대, 40대, 50대까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대가 넘어서고 60대가 되면 그렇게 평상시에 그냥 직장에 다닐 때 그렇게 평상시에 인터넷을 눈앞에 두고 사용했던 사람도 현저할 정도로 컴퓨터에서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한다고 해서 그런 영역에만 접근하지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검색이란 자체를 그렇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대표 집단을 뽑는다고 할 적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무응답이 많다. 왜? 인터넷 그야말로 노트북의 뚜껑을 열지 않고 몇 날 며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매우 낮다. 그렇죠? 또 그런 익명성의 문제. 이것도 역시 우편 설문법과 같이 네가 해. 왜냐하면 전화 설문은 목소리, 성문 인식에 의해서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편 설문법이나 인터넷 조사는 피응답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의 문제, 중복응답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 이거는 익명성이나 중복응답은 우편 설문과 인터넷 조사 설문과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등등. 그렇기 때문에 6번 때문에 이렇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우리가 전체 대상을 하는 전수조사냐, 표본, 대표 집단만을 가지고 하는 표본조사냐라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거냐.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눈앞에 놓거나 아까 대인 면접같이 그렇게 하는 개별 조사법이냐, 아니면 조사 대상 전체를 모아놓고 조사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 자료를 수집하는 집단조사냐 해서 개별조사와 집단조사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든. 이 집단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단조사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 피조사자를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실시하는 그 내용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이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같이 적어놨지만 개별 조사에 비해서 집단 조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념 정도를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포조사. 배포조사도 어쩌면 집단조사에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대상자를 동시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배포해주고 그 자리에서 자기 기법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그를 회수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이거든요. 역시 개념으로 배포조사해서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대포한 후 피조사자 스스로 응답을 기입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수하는 방법을 배포조사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개념 정도를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서베이가 있습니다. 서베이는 우리가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조사 아니겠습니까? 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베이는 게 조사인데 조사. 보통 일반적으로 서베이, 뭔 조사나 지역사회 서베이? 그러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지역사회 서베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조사하는 날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딱 집에 전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지역사회 서베이가 전수조사가 가능한데 그럴 수가 없는 유동성, 이동성이 보편적인 이 사회에서는 서베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말합니다. 표본조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 보면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선정하여 이 말은 뭐야? 결국에 현실은 표본조사가 주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정하여 하는 거니까 이게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지역사회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얼적에 나오는 지역사회 서베이가 있는데 서베이는 원칙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중에 일부 주민만 선정해서 표본으로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걸 지역사회 서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도 있고 거기 보면 아래에 그래서 여기 보면 표본을 통하여 이 말 나와 있죠. 표본을 통하여 대상자 전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표본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표본 설계도 공부했습니다만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절차에 불과하고 그를 통해서 뭘 알자?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통하여 대상자 전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베이도 표본 설계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뭐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저 독립복차로 이미 독립복차로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독립복차로 이렇게 해놨는데 델파이 기법은 무조건 나옵니다. 200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예상해서 출제될 수가 있는데 되게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 조사로 나오지만 2교시 지역사회복지로 해서 나오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 그렇죠.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래서 소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델파이 기법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합의를 도출한다 해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델파이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 또 지역사회복지에 또 한 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핵심 단어 전문가, 반복되는 질의응답, 합의도출, 미래예측. 자, 1번에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익명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봤던 델파이 신전의 신탁을 해보자라고 할 때 델파이 신전의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어려운 문제를 신탁을 하러 가거든요.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즉 익명성이 보장되는 많은 사제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위 나라의 국운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지막 단계 이 합의처럼 이게 받은 축소된 그런 응답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나라의 미래에 말하자면 전략을 수립하는 이 방법을 델파이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합의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 예측, 전문가, 반복되는 질의응답, 합의도출, 익명성 보장. 이 5가지 단어를 기본 단어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파이 기법까지 해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특히 설문지법을 중심으로 그래서 설문지 기본 그리고 우편 설문, 전화 설문, 또 대인 면접 속에서 역시 면접이라고 했지만 설문법 눈앞에서 설문이 나와주고 쓰도록 하고 글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방법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서베이, 델파이 기법 등의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의 대표적인 설문지법을 이번 시간에 다룬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면접법이란 큰 테마를 가지고 또 한 번 이 자료 수집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